자,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0일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보건직 전공 과목인 공중보건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출제 분포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분포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크게 의미 있진 않아요. 다만 이번에 어디에서 출제가 많이 됐구나라는 것 정도만 좀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챕터에서 문제가 골고루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역학이라던가 질병관리라던가 환경보건 같은 경우는 전체 과목 범위 안에서도 중요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나머지 마이너한 파트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자, 요번에 공중보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사회보장에 대한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기술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만 시험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중보건에 보통 보건행정 관련된 문제가 2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공중보건 공부할 때 보건행정 파트 빼놓지 말고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이한 수준의 일반적인 난이도지만 그 중에서 뭔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거나 또는 법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식품의 화학적 보존법을 묻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식품의 보존 방법이라던가 또는 환경오염의 어떤 원인 물질이라던가 또는 산업보건에서 위해 요인들 할 때 이게 화학적인 거에 들어가느냐 물리적인 거에 들어가느냐를 항상 구분을 해드리면서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화학적 보존법을 묻고 있는데, 자, 절임법 같은 경우는 얘는 대표적으로 염장이라던가 당장이라던가 산저장법, 이거 뭐예요? 다 절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 성분 변화에 의한 보존 방법이고요. 자, 나머지 냉장법, 밀봉법, 그리고 가열법은 모두 뭐예요? 물리적인 보존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죠. 굉장히 1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임법이 정답이겠고, 이렇게 제가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물리화학적을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고 요약도 계속 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을 묻고 있는데 2차 오염물질로 산화력이 매우 강하대요. 자, 그러면 오존이라던가 스모그라던가 포르말데히드는 모두 2차 오염물질인데, 그 중에서도 산화력이 강해서 그런 산화작용을 하는 소독약으로도 사용이 되는 게 오존이다라고 했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경보 대상이 되는 물질, 법적으로 3가지 물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PM10과 PM2.5 미세먼지랑 오존, 이렇게 3가지가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이죠. 자, 질소산화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다? 이거는 그냥 오존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오존이다 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오존은 보통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탄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얘네들이 햇빛과 만나서 자외선의 촉매작용으로 인해서 광화학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이다.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살균제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오존 같은 경우는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발령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조직의 원리. 보건행정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공중보건의 제 강의 교재에서 공중보건 마지막 파트 10이 보건행정 사회보장이고요. 자, 그 보건행정 파트에서 공중보건의 출제가 가능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모의고사 문제로도 출제해서 강조해드렸던 게 이 조직의 원리 5가지가 있었죠. 계층제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원리, 그리고 명령 통일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그 다음 마지막이 조정의 원리,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고요. 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동 목표가 있어요. 자,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 통일, 제가 이렇게 키워드 2가지 정리해드렸죠. 공동 목표 행동 통일 나오면 뭐다? 무조건 조정의 원리다. 어떻게?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조정을 해서 행동을 통일시키고 업무 수행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조정의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계층제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은, 자, 계층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 때 계층,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시키는 것을 계층제, 층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포인트,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했다. 요게 계층제의 원리. 자, 계층이 생겼으니까 직무상의 지휘, 복종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수직적 위아래로 쪼갠 분담 체계가 계층제의 원리고, 통솔 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명령 통일의 원리는, 자, 여기 2명의 상관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부하 직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 부서의 사람들은 내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만 지시를 받고 이 사람에게만 보고를 해야 돼요. 옆에 부서 상관이 나에게 지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지 어떤 업무상의 모순이나 오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자, 분업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는, 자, 부서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쪼개고 해서 요 부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부서 일만 하는 거.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만 시키는 것, 업무를 전문화시킨다.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만 시켜서 그 일에 대한 능률성을 높여주는 것을 전문화의 원리, 분업의 원리라고 하고요. 자, 통합의 원리, 조정의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공동 목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기한다, 업무를 조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조직의 원리 5가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4번째 문제도 보건 행정 파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장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서 일반인들은 의료 전문가에 비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적다, 정보가 부족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한다. 의사가 CT 찍으라면 찍고요, MRI 찍으라면 찍어야 돼요. 왜? 나는 모르니까. 이러한 현상은 뭐 어떤 특성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가치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량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량한 재화다, 가치 있는 재화다. 그래서 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의 이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어떤 편익을 가져다주는 재화를 우량제, 가치제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노동 집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 조직 자체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하죠. 우리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건강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재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뭐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수요의 예측 불가능성, 치료의 불확실성, 비탄력성, 독점성, 수요와 공급의 일치, 그리고 수요와 공급과 수요의 시간적 불일치, 공공재, 우량재가 가치재라고 했습니다. 소비재와 투자재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징이다라고 했죠. 자, 다음 5번 문제, 먹는 물 수질 기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여러분들이 외우면 잘 안 나와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공부를 해둬야 된다. 공부하기 힘들어도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건강상 유해 영향을 미치는 무기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얼마? 0.5mg을 넘지 않을 것.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납은 얼마? 0.01mg을 넘지 않을 것. 자, 비소도 얼마? 0.01mg을 넘지 않을 것. 질산성질소는 10mg을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하수 처리 방법도 빈출 문제였죠. 하수 처리 방법 중에서 폐수를 미생물 막이 덮인 자갈, 쇠서, 기타 매제에다 뿌려서 뭐예요? 살수, 물을 뿌린다라는 거죠. 뿌려서 폐수가 이 여제랑 만나면서 미생물과 접촉을 해서 오염물을 분해하는 것 너무 쉽게 숙제가 됐죠. 살수 여상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살수 여상법은 이런 식으로 자, 요 자갈, 쇠석 위에 미생물이 도포가 되어 있고요. 하수를 가지고 와서 이 여제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죠. 자, 물을 뿌리면 여기 있는 미생물과 하수가 만나면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것을 살수 여상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7번 문제.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아니라 언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다. 물체가 불완전 연소, 특히 석탄이라던가 석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불완전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한다라는 건 뭐예요? 타기 시작할 때, 타다 꺼질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일산화탄소고요. 벤젠, 톨루엔, 스티렌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여기는 넘어가고. 자, 다음에 8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인데 우리 보건통계 용어 중에서 2개 이상의 산포도를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된대요. 자, 산포도를 비교할 때 우리가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모여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것을 산포도라고 했어요. 자, 그 산포도에는 뭐 범위라던가 편차라던가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걔네들 중에서도 특히 2개 이상의 산포도를 비교할 때 쓰는 게 뭐다? 변이계수다. 이것도 너무나 강조해드렸던 내용이라 뭐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들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변이계수 같은 경우는 2개의 산포도가 측정값이 차이가 나거나 단위가 서로 다를 때도 이 변이계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를 산술 평균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변이계수다라는 것. 그래서 조합 평균 같은 경우는 산포도가 아니라 얘는 대표값에 해당이 되죠. 대표값이고, 자, 분산과 평균 편차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평균이에요.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이제 대칭인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자,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까지의 간격을 범위라고 하죠. 이거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갈까요? 자, 산포도에 대한 개념들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갈게요. 자,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자료가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평균보다 작은 값, 큰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까지의 간격, 자, 요 차이,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뺐을 때 요 간격을 범위라고 하고요. 자, 편차는 각각의 요 측정한 값들을 값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값에서 평균을 뺐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자, 각각의 측정한 값에서 평균을 빼면은 여기는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를 구한 다음에 얘를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평균을 구하려면 다 더해야 돼요. 근데 편차를 다 더하면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 분산이다. 어떤 식으로? 자, 이 각각의 편차에다가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요. 편차의 제곱을 합해서 평균한 값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등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 있지만 원래 값보다 너무 커져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분산의 제곱근을 구한 것을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는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평균 편차는 얘네들을 굳이 뭐하러 제곱을 해?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절대값으로 구해서 평균을 구하자. 자, 그게 평균 편차라고 합니다. 변이계수는 2개 이상의 산포도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 범위부터 평균 편차까지는 그냥 하나의 자료에서의
산포도의 흩어진 정도만 나타낸다라면은 변이 개수는 2개 이상의 산포도를 비교할 때 측정치의 크기가 차이가 나거나 서로 다를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상대적 산포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정답은 변이 개수였죠.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묻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하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해외 유입으로 인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감염병의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기경보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국내에 유입된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돼서 제한적인 전파가 발생이 됐거나 국내에서 원인 불명의 감염병 또는 그동안 있다가 없어졌던 감염병인데 그게 새롭게 재출현한 감염병이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계를 발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계를 보면은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진 않았다. 또는 국내에 원인 불명 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다. 환자가 발생했다라면은 블루 관심 단계. 자, 해외에서 발생한 그 신종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왔다. 또는 국내에 원인 불명 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이지만 전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옐로우 주의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인 전파,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지역사회 안에서 전파가 있으면 오렌지 경계 단계죠. 자, 심각 단계는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레드 심각 단계라고 했죠. 자, 다음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학적인 연구 방법인데 특정한 시점에서 유병률이나 질병과 요인 간의 연관성을 보는 연구 설계다. 그래서 특정 시점, 짧은 기간에 질병의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다 조사해서 어떤 질병의 유병률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단면 연구라고 했어요. 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왜? 특정 시점 짧은 기간에 질병도 조사하고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위험 요인도 동시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라는 거. 자, A 연구자는 허리둘레와 당뇨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당뇨병이 있는지를 그 의사 진단 여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판정했대요. 다시 말하면 질병과 요인을 동시에 조사했다라는 거죠. 이게 단면 연구에 대한 설명. 그래서 단면 연구는 질병과 노출 요인에 대한 정보를 같은 시점 또는 짧은 시간에 동시에 조사를 해서 질병의 유병률, 위험 요인의 노출률을 조사한다. 그래서 유병률 조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병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11번 문제. 태반이나 모유 수유를 통해서 모체로부터 항체를 받아서 얻어지는 면역, 후천 면역 중에서 이렇게 엄마가 아기에게 주는 거는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거고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를 아기에게 주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했죠. 자, 후천 면역은 자연 능동, 인공 능동, 자연 수동, 인공 수동이 있는데 자연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돼서 생긴 면역이고 인공 능동 면역은 인위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서 그 항원에 대한 면역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인공 능동 면역. 그래서 뭐 생균 백신이나 사균 백신이나 순화독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접종으로 얻어지는 면역이다라고 했어요. 자, 자연 수동 면역은 엄마가 아기에게 주는 거, 인공 수동 면역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의 몸에 만들어진 항체를 추출해서 그걸 다시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을 인공 수동 면역. 그래서 회복기 혈청, 면역 혈청, 감마글로불린, 또 뭐 파상풍, 항독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인공 수동 면역이다라고 했습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12번 문제. 자, 정신건강
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도 여러분들 문제 풀이 때도 했지만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요거 많이 출제하면서 강조드렸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들은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 굉장히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이렇게 3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이죠. 정답은 3번. 요거는 뭐 제가 설명드릴 거 없이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 함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자, 법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13번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연간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게 뭐다? 도수율이다라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에 너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자, 건수율이라고 하면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 도수율은 연간 100만 작업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강도율은 연간 1000 작업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라고 했고요. 자, 사망만인율이라고 하는 거, 자,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숫자를 보는 게 사망만인율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자, 14번 지방보건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 법령은 농특법이라고 했고요. 자, 보건소 중에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뭐라 그런다? 보건의료원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 1명을 두는데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아마 요거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에 뭐예요? 시행계획이래요. 자,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연차별로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수립하는 거겠죠. 그래서 4년이 아니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보면은 그냥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요. 매년 요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얼마마다 매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15번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교사의 직무 아닌 거 묻고 있는데 학교 보건계획 수립하고요. 보건교육 자료 수집 관리하고 질병의 예방처치 보건지도 하고요. 건강진단이나 건강평가를 보건교사가 직접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건강진단이나 건강평가에 대해서 준비, 실시에 관한 협조를 할 수 있지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고, 요거 뭐 보건교사의 직무 여러분들 이론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했던 내용들이죠. 보건계획 수립하고요. 건강진단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합니다. 그다음에 예방처치 보건지도 하고 보건교육 자료 수집 관리하고요.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의료행위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 자, 16번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기본서 이론에서 보지 못했던 법에서 출제된 문제고,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아마 이 16번 문제를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과당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되는 주류의 알코올분 기준을 묻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알코올이 1%만 들어가도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1도 이상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면 다 표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자, 법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금연 절주 운동과 관련된 조항에서 보시면은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는 주류의 판매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내용, 그리고 임신 중의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돼요. 그 표시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요.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들어가 보면은 판매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데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의미한다. 그래서 알코올이 1도 이상 들어갔으면은 이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7번
헬스 플랜 2020에서 헬스 플랜 2030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죠. 이게 기본 틀이 변경이 되면서 신설된 사업 분야를 묻고 있는데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대한 사업 분과는 없었던 건데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보면은 변화된 거 기본 틀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의 비전 원래 사실 우리가 2020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새롭게 생긴 게 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비전은 바뀌었고요.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그 다음에 기본 원칙 6가지가 원래 4차에서는 없었는데 5차에서 생겼다라고 했어요. 목표는 그대로고, 이거 여러분들 PPT 잘 보이지는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건강생활 실천 기본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전에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생 위험 요인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정신건강관리가 사업 분과에서 중점 과제의 하나의 과제로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분과로 좀 확대가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있고 사업체계 관리로 있었던 것을 아예 변경을 해서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이라는 게 새로 생겨난 분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있는 구체적인 중점 과제들, 요게 새로 생겨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최대 격리 기간, 자, 콜레라 5일, 황열 6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10일이고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얼마? 21일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거 보시면은 자, 콜레라 5일, 패스트 황열 6일, 사스 10일,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10일, 신종플루는 최대 잠복기까지, 메르스 14일, 그리고 에볼라 21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19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파트 10 보건행정 사회보장 파트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에서 다뤄드렸던,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내용이고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심평원에서 하는 거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는 거고, 자, 나머지 보험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보험급여 비용 지급하고 자격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공단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하고요. 보험급여 관리하고 예방사업하고 보험급여 비용 지급하고 자산관리 운영 증식, 그리고 의료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묻고 있는데, 자,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시간적 선후관계, 연관성의 강도, 연관성의 일관성, 그리고 연관성의 특이성이나 용량 반응 관계,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기존 학설과의 일치, 또 실험적인 입증, 그다음에 기존 다른 인과과의 유사성,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요인에 대한 노출은 항상 질병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뭐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요인이 결과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시간적 선후관계를 의미를 하겠죠. 자, 흡연과 폐암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과거에 흡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폐암에 걸리기 전에 과거에 흡연을 했고 지금 폐암에 걸렸다. 이런 것들을 시간적 선후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9가지, 시간적 선후관계 요인, 노출이 질병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연관성의 강도는 비교 위험도가 크거나 교차비가 클 때 연관성의 강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자, 연관성의 일관성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대상으로 다른 연구 기법을 적용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 연관성의 일관성이 있다.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한 요인이 특정 질병만 일으키고 다른 질병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는 어떤 한 질병이 특정 요인이랑만 관계가 있고 다른 요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연관성의 특이성이 있다라고 했죠. 자, 용량 반응 관계는 자, 노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병 발생률이 커지더라. 그러면 용량 반응 관계가 있는 거고,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은 분자 생물학적 기전으로 설명이 가능할 때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자, 기존 학설과의 일치는 기존의 다른 지식 소견,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기존
학설, 기존 지식과 내 연구 결과가 일치할수록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실험적 입증은 자, 인위적인 조작, 실험을 통해서 요인의 노출을 시켰을 때 질병 발생이 증가하거나 요인 노출을 제거했을 때 질병 발생이 줄어들면은 실험적 입증이 가능하겠죠. 자,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과관계랑 지금 새로 연구하는 게 비슷하다라면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과관계 판단 기준까지 살펴봐서 2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보건직 공중보건 문제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낮았지만 한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문제는 아예 모르는 내용에서 출제가 됐고 한 문제는 알고 있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모두 마무리를 했고, 자, 이번에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